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보이는 게 그겁니다. 더 많은 정보를 외우고 더 많은 전문 지식을 쌓는 교육으로는 끝났습니다. 이길 수 없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문성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AI 시대가 외치고 있어요. AI가 따라가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교육이 어딜 지향해야 되냐면 7월 초에 그 AI 시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스피치를 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AI 시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AI 시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다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클리셰한 질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웅현님의 책들을 보면서 이미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AI 시대가 됐든 그 맞습니다. AI 뒤에 뭐가 왔든 맞습니다. 결국 본질은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근데 여기 8단어에서 그 견 챕터에서 일상적인 것도 낯설게 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그 안도현 시인의 시를 인용하셨잖아요. 네. 스며드는 것. 네, 스며드는 것. 그거를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한번 네. 읽어드리고 좋아요. 싶어요. 네. 이거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웅현님 덕분에 몇몇 개의 시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시를 왜 읽어야 되나 시라는 거는 그냥 국어 시간에 이제 시험 한 문제라도 더 맞기 위해 보는 거지 그 시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색하고 오글거리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시를 접하고 나니까 시가 인생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혜성님이 툭 던진 말 중에 핵심적인 게 시를 국어 시간에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보이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즐기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무엇인데 이거를 즐길 대상으로 준 게 아니라 외울 대상으로 주고 맞아요. 아니면 야단 맞을 대상으로 준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좋은 것들을 그냥 공부할 대상으로 초중고에서 던져주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차이코프스키의 도입부부터 10초를 들려주고 이게 뭔지 제목을 맞춰야 맞아요. 그런 되고요. 식이잖아요. 시도 화자는 누군지, 청자는 누군지, 자 주제의식은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의 해방에 대한 열망. 그리고 여기서 아직까지 다 외우고 있는. 여기서 나오는 산과 여기서 나온 산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냥 어떤 숙제거리로 맞아요. 이 좋은 것들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것들을 접하면서 즐기지 못하고 이 풍요로운 것들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면서 외우기만 하면서 초중고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교장 선생님들 대상의 강연이었어요. 한 300분 정도. 강연을 하고 마지막에 질문하는데 이제 창의성 관련된 강연을 드렸거든요.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분이 애들을 창의적으로 기르려면 학교에서 뭘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저도 네. 모르죠. 근데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음악 선생이라면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비발디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베토벤 5번은 운명 이런 거를 외우게 하기보다 음악 선생이라면 얘들아 우리 음악 시간 놀자. 너네들 놀고 싶잖아 나가서 5분만 나랑 같이 있고 나머지 시간 니네 맘대로 써. 5분 동안만 나한테 집중해줘. 내가 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피커를 구해 가져왔어. 5분 동안 이 음악 한 번만 들어봐 줄래? 그리고 생각해 봐봐. 나는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양쪽 팔에 소름이 쫙 돋아.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니네는 한번 들어보고 어떤지, 니네도 소름이 돋으면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 나중에. 자, 불 끈다. 5분 동안만 듣자. 그리고 음악 끝나면 나가 놀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느끼거든요. 물론 40명이 다 느끼진 못하겠지만 이 중에서 몇 명은 느낄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누가 와서 선생님 저도 소름 돋았어요. 그럼 이 음악도 들어볼래?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시 저것도 보십시오. 50분 국어 시간에 더 많은 시를 얘기해 줘야 되고 시도 얘기해야 되고 수필도 얘기해야 되고 소설도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시가 있어. 그리고 빨리 외워 라고 하는 것과 조금 아까 혜성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 눈 감고 한 번만 들어봐 라고 하고 자기 반응들을 한번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이름은 달라지거든요. 이게 AI 시대 교육의 방향입니다. 더 이상은요. AI 시대에 더 이상은 더 많은 정보를 외우고 그리고 더 많은 전문 지식을 쌓는 교육으로는 끝났습니다. 이길 수 없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AI가 다 따라오겠지만 따라오는 게 매우 늦을 부분이 어딘가 하면 감정을 밀어넣는 부분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AI 시대가 외치고 있어요. 이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전문성의 시대에 들어선 거예요. 대학은 전공을 나눴고 너는 물리학만 잘하면 돼. 너는 수술만 잘하면 돼. 너는 숫자만 잘 다루면 돼. 너는 육법전서를 외워. 그래서 다 나눴고 그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어요. 이 정보는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AI들을. 지식과 기술은 AI를 따라갈 수가 이길 없어요. 수 없잖아요. 의사는 금방 따라가지고요. 누가 따라가기 힘든가 하면 간병인이에요. 간병인은 AI가 따라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네요. 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케어를 해드려야 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활동모도 해줘야 되고. 활동모도 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8단에서 했던 말 같은 것들이 본질적이라는 게 전인교육 시대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물리학과 의학과 법학과 경제학을 나눠서 각자의 분야를 잘하라는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스템화된 교육에서 벗어나서 전인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법전서를 다 읽지는 못해도 법전을 조금 알고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보고 축구를 하면서 친구들과의 뭐를 교감해 본 이런 게 섞인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AI가 따라가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원시인이에요. 되게 역설적이네요. 원시인은 도끼질도 해야 되고요. 네. 채집도 해야 되고요. 말도 타야 되고요. 모두 해야 돼. 이걸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은 내가 숫자만 잘 다루면 나머지는 다 남들이 해줘요. 난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고 회계사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이 시대로 들어섰던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다 따라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급변하고 있는 겁니다.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분화되고 분업화되고 전문화됐던 그 시대를 그 시대의 궁극적인 그 기술의 종점이 온 게 AI인데 그 AI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교육이 어딜 지향해야 되냐면 지금부터는 전인 교육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전공이라는 거를 좀 놔야 될지 옛날부터 그 얘기는 있었어요. 한참 전부터 전공이 좀 어색하다. 마치 전공을 정해놓은 건 너는 깨소금만 가지고 요리 만들어. 너는 고추장만 가지고 요리 만드는 거야. 너는 간장만 써. 이렇게 나누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사실 우린 그랬거든요. 숫자를 다루는 걸 깨소금이라고 치면 그게 공인회계사고 의수를 다루는 거를 고추장이라고 치면 그게 의사고 이런 식으로 다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발견한 게 여기서 AI를 이길 수 없다가 나온 거죠. 하나만 그렇게 잘하는 의술만 잘 다루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의술을 잘 다루면서 인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공감할 줄 아는 힘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AI한테 밀린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웅현님에게는 이 시라는 장르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지금 또 새로운 책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시를 같이 읽는 강독을 했었고요. 그걸 지금 책으로 묶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나옵니다. 시 강독을 묶어낸 걸 하는데 그 시가 풍요롭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시를 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무엇이 의미 있게 보이고 저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 시를 읽기 전에는 전혀 내 주목의 대상이 아니고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대상이 아니고 나를 위로해주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떤 시를 읽고 나면 떨어진 낙엽 하나가 나를 위로해요. 비 맞은 거미줄이 내 생각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이게 시거든요. 시는 시인들이 바라보는 지점은 새로운 것들은 없어요.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다. 시는 보는 사람의 눈 속에 있어요. 시인이 우리가 못 보는 무엇을 보지 않아요. 도종환이라는 사람이 담쟁이를 보고 시를 썼어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말할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 말할 때 담쟁이 파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런 시를 썼어요. 어떻게 담쟁이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종환이 좋은 동네 산다. 그 동네 담쟁이들이 시상에 떠오르게 잘하나 보다. 우리 동네 담쟁이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거나 그 사람이 본 거나 감정이 똑같고요. 뷰티는 그 사람이 눈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시가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 전혀 빛나지 않던 무심하게 보던 사물들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시를 읽으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많아지면 내 삶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잖아요. 감사함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감사함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풍요로워지는 거죠. 근데 시가 어려운 건 모든 글은 봉인된 생각이에요. 글이라는 형태로 쓴 사람의 생각이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봉인을 풀어야 이제 나한테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시라는 글이 가장 봉인이 센 거예요. 선택한 단어가 많지 않아요. 8줄밖에 안 돼요. 이거를 신문기사 읽듯이 풀어내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더 밀어넣고 천천히 그러니까 그 한 줄을 읽으면서 그 한 줄이 되어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김사인 선생이라는 시인이 글을 등신대로 이렇게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시를 쓴 것을 이만큼 키워서 내 앞에 탁 앉혀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 제대로 이제 봉인 해제가 되면서 온몸으로 쑥 흡수가 되거든요. 지금 그게 상상이 됐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례들로 난 이 시를 이렇게 읽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웅현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좀 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냐. 책은 챗GPT가 요약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AI 시대가 될수록 점점 더 필요한 게 책인 거예요. 말씀해주신 시 같은 문학. 맞아요. 그런 부분은 AI가 따라오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계속 저는 한참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결국은 다 따라올 겁니다. 근데 한참 걸릴 거예요. 알랭드 보통의 지금 여기 있는데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나 우리는 사랑일까도 있고 네. 근데 저 책들은요. 사랑의 해부학이거든요. 솔직히 저 책은 사랑책은 아니에요.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사랑을 인수분해 해놔요. 표현이 재밌네요. 사랑의 인수분해예요. 사랑의 그러니까 인수분해. 저는 해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를 보고 아름답네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사람의 인체를 보고 이게 해골이고요. 갈비뼈가 12개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엉치뼈인데요. 이래가지고 뼈를 쫙 추스려놨어요. 이러면서 사람의 그 멋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책은 그 책이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해부해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심리를 뼈 23번째 증거로 제시하고 그 여자랑 헤어질 때 아니 신발을 저런 후진 신발을 신고 왔단 말이야? 저런 감각으로 날 좀 좋아한다는 거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헤어질 이유를 찾는 게 골반뼈고 이렇게 다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가 사랑 얘기는 사랑의 해부학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거 정말 존경스러운 변태다. 와, 진짜 어떻게 그런 책을 쓸 생각을 했을까? 저도 맞아요. 놀라면서 봤습니다. 놀랐어요. 27살 때 그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 교육을 돌아봤죠. 도대체 어떤 교육이 27살한테 이런 책을 쓰게 했을 것인가가 부럽기도 하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정보만 집어넣고 있는 거고 이런 책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저는 지금 웅현님이 이렇게 웅현님만의 시각으로 책을 해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은 게 책은 도끼다라는 맞아요. 정말 그렇죠. 초대박 베스트셀러였고 근데 이 책은 도대체 몇 세까지 인쇄를 하신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140, 50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이 8단어라는 책도 제가 이게 되게 옛날 버전의 책인데 뒤에 보면 95세로 돼 있어요. 이것도 150세 넘어갔고요. 와. 그러니까 저도 놀라워요. 저도 놀라운데 8단어가 2년 후에 나왔는데 네. 책은 도끼다보다 쇠는 더 많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 놀라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따님한테 독서 수업을 해주면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조금 차분히 드리면 훨씬 전에 2000년대 초반에 광고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짜리 클래스를 했는데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카피라이팅이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들의 창의력의 저변을 닦아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6개월 동안 책을 읽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강독을 하고 사람들한테 숙제를 주고 그걸 발표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당신의 발표를 팔아라. 당신 광고인이다. 당신의 발표를 듣고 저 책 안 사면 안 되겠네를 만들어봐라. 라는 발표를 15분씩 시켰어요. 그게 1차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논술학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녔었어요. 그 커리큘럼을 봤더니 너무 어이가 없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냥 돈도 쓰지 말고 내가 할게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여름방학 8번을 잡았어요. 일요일마다 와. 2달 동안. 아니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요. 첫날이 알랭드 보통이었어요. 알랭드 보통이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제가 타이핑한 거 읽고 뭐 설명해주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게 그 여자 뻐드렁이 때문이래. 너무 재밌지 않아? 이런 얘기 해주고 설명을 1시간 반 해준 다음에 책을 이제 읽든지 말든지. 근데 그런 말이 더 자극하는 거 아시죠? 그쵸. 읽어 하면 읽기 싫은데 뭐 읽든지 말든지 이러면은 그렇죠. 괜히 오기생겨서 읽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광고인이잖아요. 재밌는 것만 쫙 뽑아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진짜 재밌겠다를 만들어줘서 8번을 한 거죠. 그 경험을 더 많은 독자들과 공유를 한번 하면서 그게 이제 책은 돕기다가 된 거죠. 근데 책은 돕기다는 좀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예상을 하셨어요? 이게 막 못했어요. 100수 넘게 찍고. 못했어요. 정말 책을 좀 좋아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만한 책이잖아요.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책이 반응이 좋았고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지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 책을 나도 읽었는데 나는 그 부분을 못 잡았던 하는 얘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제가 놀랐던 건 아니 이 책을 이렇게 안 읽으셨단 말이에요.가 제일 놀라웠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이제 풀어냈는데 그 책 읽었다고 얘기하는 많은 지인들이 그 책이 그런 책이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학교에서는 그런 독서법을 안 알려주거든요. 이 반응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게 책이 이렇게 읽질 않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저도 정말 신기한 게 문학을 소재로 한 인문학 강독서가 이렇게 전 국민의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맞아요. 건 너무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네. 혹시 뭐 그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책을 많이 읽었던 걸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SNS가 있기 전이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되었건 책은 돕기다 읽은 다음에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 책을 읽고 내가 소개한 20몇 권의 책을 뭐 10권을 사건 5권을 사건 20권 다 샀다. 근데 읽진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역시 책 파는 광고인이네요. 광고인이죠. 그래서 그건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고 저기에요. 좋은 거 있으면 왜 혜성님도 너무 재밌는 영화 보면 그 친구한테 꼭 얘기해주고 맞아요. 싶고 이것 좀 제발 봐봐. 네. 그리고 이 맛있는 집 엄마 아빠랑 꼭 와야지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았어요. 이 좋은 책을 나만 읽는 게 너무 아깝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책은 돕기다였었죠. 그렇게 나온 책이군요. 예. 앞으로 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좋은 질문인데 아픈 질문이네요. 또 제가 책을 소재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좋은 선택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려요. 그게요. 글쎄요. 더 희망적인 말을 기대했는데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란 말을 쓰신 거 아닌가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점점 적은 사람들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책을 사는 사람도 적은데 네. 책을 사서 실제로 읽는 사람은 정말 수치적으로 한 1% 되지 않을까. 네, 거기서 출발한 단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불행스럽게도 그럴 것 같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네. 책이라는 미디어의 형태를 놔야 될 것 같아요. 한 10년 저쪽인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중앙도서관이 점점 사람들이 안 온다. 거기도 마찬가지 갈등이잖아요. 저 진짜 도서관 간 지 몇 년 된 것 그죠. 같아요. 점점 더 그렇죠. 서점은 가긴 했는데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책이라는 미디어 형태에 너무 집착을 하면 미래는 없는 것 같다. 컨텐츠로 잡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책이 아니어도 좋은 컨텐츠면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다. 혹은 이런 미디어와 이런 미디어가 섞인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 있죠. 것 같아요. 저도 책을 좋아하고 혜성님도 지금 이런 채널을 열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투 트랙인데 하나는 책은 돕기다처럼 책의 매력을 진짜 읽을 수 있게
좋게, 읽고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 책 좋으니까 읽어보세요.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읽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문맥에 맞게 내가 딸한테 했던 것처럼 개별성에 맞춰서 매력도를 높여주는 작업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은 1%보다 많아야 5% 될 것 같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놀 곳이 아니라 미디어 형태를 허물어야 될 것 같은 거죠. 미디어 형태를 허물고 300페이지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요 구절이 어떠세요? 요 구절이 영화의 이 장면과 연결이 되는 이 음악의 이 부분이 이 책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을 좀 해주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매력을 권장도서 100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책의 추천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텍스트에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300페이지라는 말에 눌려버릴 수가 있으니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20페이지짜리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매력도를 높여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읽고 싶게 만드는 다시 그 얘기네요. 느끼게 만들자. 비발디 사계 5분만 들려주자랑 똑같은 얘기네요. 5분만 들려줘서 소름 돋으면 자기가 찾아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 같아요. 혜성님의 이 채널도 그렇고 저도 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싶으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가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못 해준 우리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제대로 팔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책을 소개할 때도 그냥 내용 전달이 아니라 아니죠. 그 책에서 내가 정말 소름 돋게 좋았던 맞아요. 부분, 감동한 부분, 그 부분들을 감성적으로 나눠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그게 그 광고인들한테 했던 수업이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책을 사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서지 정보를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책이 언제 쓰였고 이 작가는 언제 태어났는데 못 살아. 내용은 뭐고 그런 걸 발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그런 정보들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 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그게 딱 책은 돕기도 한 거예요. 5분 비발디 사기한 거예요. 나는 왜 이 문장이 좋았는지 그리고 아까 그 얘기인 거죠. 아니 그 예쁜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예쁜 얼굴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의 뻐드렁이 때문에 사랑했다는 이 포인트가 너무 재밌지 않아? 맞아요. 이 사이에 벌어진 틈 그 때문에 틈 사랑하게 좋아한다. 됐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완벽한 정보를 가지면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방구 냄새까지 다 하면 어떻게 사랑을 하겠니? 우리는 일부 정보만 가지고 사랑에 빠져. 그러면 그 사람의 빈 부분은 어떻게 채울까? 우리 욕망으로 채워. 이렇지 않니라는 얘기를 하면 맞네. 이런 지혜가 엄청나게 많아. 읽어보지 않을래? 읽든지 말든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방금 개별성. 커스터마이징 된 추천을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채널에서도 이 구독자분들의 어떤 현재 상황이나 고민에 맞게 그거를 조금 해결해 드리면서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면서 그분들에 맞춰서 책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시도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책 읽기는요. 저는 두 권위의 만남이라고 강연 때 많이 얘기를 해요. 책 읽기는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라는 권위와 이해성이라는 권위가 있는데 이해성이라는 권위가 톨스토이를 해석하지 않으면 책은 읽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자, 좋은 만남은 쌍방이 존중이죠. 한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혜성님은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하는 말 계속 받아 듣기만 하는 건 좋은 만남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혜성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혜성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7살짜리한테 27살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쌍방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죠. 근데 책 읽기의 문제는 뭐냐면 톨스토이라는 권위와 카찬차키스라는 권위는 인정이 되는데 이쪽 권위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존이 부족해요. 내가 톨스토이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못 읽으면 결격 사유가 나한테 있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걸 벗어나야 돼요. 아무리 톨스토이여도 아무리 니체여도 나라는 유기체한테 움직임을 주지 못했다면 나랑은 연이 닿지 않는 훌륭한 것이다라고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권장도서 100권을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서울대 권장도서 1274번째 책이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책이지만 나는 읽으면서 눈물이 펑펑 났으면 이게 쌍방 권위가 만난 거예요. 책 읽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뭔가 소름 돋았어요. 저도 되게 잘못된 책 읽기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먼저 다시 자존인데
그렇게 입구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비발디의 5분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스 부르크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발디를 듣고 바하로 갔다가 바로크로 갔다가 고전주의로 갔다가 낭만주의로 거쳐서 리스트로 갈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죠. 체익기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용자를 존중해주는 태도, 이게 이 문화 컨텐츠를 소개하거나 흡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개별성이 필요한 게 되죠. 책이라는 거는 이미 텍스트로 박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일방향적인 미디어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쌍방향적인 소통이 될 수 있네요. 한 책은 일방향이 맞아요. 근데 그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나랑 케미가 맞는 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 추천을 못해요. 책 추천을 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알아야 돼요. 돼요. 왜 읽으려고 하는지, 어떤 책을 읽다가 멈췄는지, 어떤 책을 끝까지 읽었는지, 전공을 뭘 했는지, 알랭드 보통의 책을 읽어봤는지, 읽었다면 얼만큼 해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일로 들어가 보시죠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동진 평론가님이 되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영화 좀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추천해달라고 한 영화랑 친구들이 추천해달라고 할 때 하는 영화랑 다 다른 거죠. 네, 영화 종류가 완전 달라진대요. 달라지는 거죠. 네, 제가 또 저의 작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 선물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8단어의 본질 편에 보면 그 한 브랜드의 광고 문구를 소개하시거든요, 위원님이.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해. 근데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게 바로 본질인 거고. 그래서 그 브랜드를 저는 잘 알지도 못했던 때인데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그 브랜드가 저한테 되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이 됐고, 그래서 언젠가 웅현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작은 거라도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되고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작은 선물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웅현님에게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을 고맙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선물인데 이것보다 혜성님 마음이 훨씬 더 크게 오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이게 무슨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수다를 떤 것 같아요. 무슨 녹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대화인지 너무 제 사심을 채운 그런 촬영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웅현님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았습니다. 좋겠습니다. 삶의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느꼈던 이런 찬란함과 행복함을 꼭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디 그래 주시길. 또 와주세요, 웅현님. 예,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너무 슬퍼요. 또 혜성님 목소리도 들으니까.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